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오늘 준비한 내용을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편하게 가볍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상가 투자 3천만 원으로 상가 투자하는 법. 과연 3천만 원으로 될까? 될까? 되게끔 만들어야 되겠죠. 오늘 다룰 내용들은 상가 투자 왜 해야 되는가? 왜 상가 투자를 해야 되는가? 그런 내용, 제가 생각하는 내용들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상가 투자를 할 때 경매나 공매로 하시면 좋거든요. 경매나 공매로 상가 투자를 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는지 그런 내용도 제가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3천만 원으로 실제 상가 투자했던 사례가 있어요. 3천만 원으로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야? 실제 가능해? 가능합니다. 지금도 가능합니다. 그런 내용을 실제 제가 했던 투자 사례를 말씀드림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들도 자신감을 들 수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들 수 있게끔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끝으로 여러분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제가 아는 한에서 다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잘 들리시죠? 네. 자, 상가 투자를 왜 해야 되는가? 여러분들 왜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뭐 상가 투자 안 하면 어때?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 그런데 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부동산 투자를 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상가 투자는 꼭 해봤으면 좋겠어요. 상가 투자를 꼭 해봤으면 좋겠어. 아파트만 투자를 한다? 물론 아파트가 좋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선호하는 부동산을 하는 것도 좋은데, 문제는 아파트는 경쟁이 너무 치열하잖아요. 그리고 가격을 내가 원하는 가격에 사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그 가격에 앞으로의 변화되는 가격을 내가 미리 예측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또 뭐예요? 아파트는 거주 목적이 크죠. 물론 뭐 사고 팔아서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내가 이거를 사서 거주하겠다, 내 집 마련, 이런 거에 대한 니즈가 크잖아요. 그리고 보유할 때 어떤 부가가치, 월세가 나오지 않잖아요. 보통의 아파트는. 그래서 상가는 그런 단점들을 커버할 수 있는 투자다. 커버할 수 있는 투자. 그래서 부동산 투자, 그리고 뭐 경매 공부를 하셨다거나 이렇게 한번 투자에 대한 그런 어떤 생각이 있으시다 그러면 저는 상가 공부도 해보셨으면 좋겠다. 물론 주거용부터 먼저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상가 투자로 넘어오시는 걸 저는 그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상가 투자를 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그래도 좀 안정적인 아파트, 빌라, 뭐 오피스텔 이런 투자를 해보신 다음에 상가 투자로 넘어오시면 어떨까? 무슨 돈으로?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로 번 돈으로 우리가 상가 투자를 한번 해보자. 그런 거죠. 제가 보통 사람들이요, 누구나 이런 꿈이 있죠. 나는 내 집 마련이 꿈이야. 누구나 그런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나는 내 집 마련 꿈. 우리나라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어떤 희망상. 자, 내 집 마련을 한단 말이에요. 자,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을 다 갖고 있어, 누구나. 그런데 내 상가 마련을 하겠다, 이런 꿈은 없는 것 같아, 별로. 여러분들 그런 꿈이 있어요? 내 집 마련 플러스 내 상가 마련. 앞으로는요, 이런 어떤 꿈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집이 한 채 있고 내 상가까지 하나 갖추면 더 완벽해. 더. 아파트에서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얻을 수 없는 이점을 이 상가에서 얻을 수 있다는 거. 상호 보완적이라는 거죠. 아파트 투자만 하기에는 물론 시세가 오르는 시장에서는 굉장히 효율적일 수 있지만, 자, 최근에 이런 시장 흐름, 즉 뭐 하락기가 온다거나 이런 좀 시장이 어려울 때에는 아파트를 많이 갖고 있는 게 굉장히 독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어떤 시장의 변화에 있어서 내가 그것들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뭐냐? 바로 이 상가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 즉 월세가 되는 거죠. 자, 아파트도 있고 상가가 있는 사람은 어느 시장에서도 좀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상가에서 나오는 부가가치, 현금 흐름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시장이 와도, 어려운 사이클에 진입을 하더라도 견뎌낼 수가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자산시장이 엄청 올랐다가 그리고 확 떨어졌잖아요. 오를 때 굉장히 적극적으로 투자했던 분들이 한 가지 간과했던 게, 아파트는 사면 올라, 이런 생각에 매몰돼가지고 엄청나게 막 갭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500만 원, 1000만 원 막 이런 식으로. 그런데 문제는 그게 올라주면 괜찮은데 올라주지 않거나 역전세가 났을 때는 내줄 돈이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금리가 많이 올랐을 때
이걸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시점에 상가 또는 어떤 현금 흐름이 나오는 그런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그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왔다라는 거예요. 저도 굉장히 운이 좋게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고. 그래서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잖아. 그러니까 물론 내 집 마련이 먼저예요. 먼저고 이게 됐다면 집만 늘려갈 게 아니라 우리가 상가라는 현금 흐름, 월세가 따박따박 나오는 그런 수익형 부동산에도 관심을 갖고 미리 준비해 놓자. 그게 롱런 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 저는 이번 시장을 겪으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깨달았어요. 체감했어.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저는 자산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직장을 다닐 때 그때 이제 부동산 투자를 모를 때예요. 그럴 때 이제 책을 읽는데 이 워런 버핏 할아버지가 지금 94세, 95세 되셨는데 이 할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게 그 책에 나오더라고요.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 사람은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된다. 그 당시에 제 일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출장도 많이 다녀야 되고 근무 시간도 길었고 노동 강도도 셌어요. 저는 이제 엔지니어 출신이다 보니까 내가 이 일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와중에 이 말을 책에서 딱 듣고 나서 머리에 뭔가 한 대를 빵 하고 얻어맞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은 젊고 회사에서 인정받고 내 능력을 펼치면서 얼마든지 직장은 다닐 수가 있고 그 급여로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어. 그런데 10년, 20년 후에는 나도 그러지 못할 수가 있잖아요. 내 건강이라던가 내 체력,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정말 내 급여가 끊기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 내가 아프면, 내가 또 사고가 나거나 그랬을 때 우리 가족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게끔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래야 내가 이 일을 떠나서도 얼마든지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겠구나. 생계를 유지하는데 어떤 타격이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이런 방법을 구축을 하려면,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결국 내가 일하지 않아도 월세가 들어오는 게 뭘까? 뭐 월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배당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저작권료가 될 수도 있고, 뭐 인세가 될 수도 있고, 뭐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광고료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기에는 자, 가장 안전한 부동산 투자, 그 중에서도 월세가 나오는 뭐야? 상가 투자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도 월세를 받고 싶다. 월세가 나오는 그런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내가 나중에 일하지 않아도 내가 잠자는 동안에도 내가 어디 놀러 갈 때도 내가 해외에 갈 때도 내가 설사 아파서 병원에 누워 있더라도 계속 돈이 들어오겠구나. 그 부동산을 통해서. 그게 대표적인 게 뭡니까? 상가라는 거죠. 상가라는 거죠. 매월 따박따박 들어오는 월세를 만들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그 당시에 하게 된 거예요. 자, 지금 상가를 투자를 하시게 되면 그 수익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연수익률. 우리가 지금 이제 예금 금리를 넣으면 예금에 우리가 은행에 예금을 넣으면은 얼마 정도 될까요? 수익률 지금 3%? 예금 금리 3%인데 15.4% 떼고 나면 3%도 채 안 돼요. 3%도 채 안 돼. 근데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떨어지겠죠? 그 예금 금리도 또 떨어질 거예요. 심지어 일본은요 마이너스 금리야, 마이너스 금리. 돈을 은행에 맡기면 이자를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이자 일부러 내야 돼. 일부러 내야 돼. 그런 상황이 우리나라도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우리나라도 벌어질 수 있어 앞으로. 어떻게 돼? 그러니까 은행에 예금을 하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돈을 불리는 그런 게 아닌 거죠. 자, 그럼 그 다음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게 또 뭘까? 부동산 투자하면? 좀 주식 투자하면 수익률이 많이 나올까요? 잘 하시는 분들은 그러겠지만 사실 일반적으로 주식 투자해갖고 1년에 10%씩 수익 내는 사람들을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꾸준하게 10%씩 매년 수익을 낸다? 그건 대단한 능력자인 거예요. 쉽지 않아요. 마이너스 난 사람들 훨씬 더 많고. 꾸준하게 내야 되는 거지. 꾸준하게. 자, 코인을 하면 수익을 많이 낼 수도 있죠. 근데 어때요?
마이너스가 날 가능성도 굉장히 크죠. 하락폭이, 상승폭 하락폭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배당이란 게 없잖아. 주식은 배당이라도 있지. 코인은 배당도 없잖아. 그리고 이게 상승할 때는 돈을 벌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굉장히 큰 마이너스가 납니다. 그래서 상가는요, 제가 투자를 해보니까 저는 그래요. 상가의 연수익률, 월세 연수익률이 15% 이상만 투자를 합니다. 그게 가능할까? 15%면 엄청 높은 거 아니에요? 15%면 괜찮지 않아요, 여러분? 15%에서 20% 정도 수익률이 나오는 그런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상가 투자할 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수치가 아니에요. 되게 높아 보이지만 이 상가 연수익률 15% 20%가 그렇게 높은 수치는 아니다.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상가 연수익률이 20%라고 생각했을 때 몇 년이 지나면 우리 원금을 다 회수할 수 있는 겁니까? 자, 20%일 경우에는 5년. 5년만 이 상가를 가지고 보유하면서 연수익률 20%의 월세를 받는다라고 하면 5년이면 원금을 다 상환하는 거죠. 5년이면. 그 정도면 괜찮지 않아요? 여러분, 5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면서 상가 투자해서 자본을 2배로 만들 수 있다면 괜찮죠? 10년이면 2배 곱하기 이제 4배가 되는 거예요. 복리로 4배가 되는 거니까. 1억이 2억이 되고 2억이 4억이 되는 거지. 그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월세를 받아서. 그럼 어떻게 가능하냐? 대신에 상가를요, 좀 다른 방법으로 사야 돼.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부동산 가서 상가하고 괜찮은 거 있어요? 이게 아니에요. 상가는 경매랑 공매를 통해서 사는 겁니다. 상가는 경매랑 공매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연수익률이 15%에서 20%가 나온다. 자, 그럼 상가 경매에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 왜 그러면 경매나 공매로 사야 되느냐? 그 장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일반 매매보다 경매를 통해서 상가를 샀을 때 장점 5가지가 있다. 첫 번째, 일단 지역과 물건이 굉장히 다양해요. 우리가 경매 검색을 하고 공매 검색을 하다 보면 전국의 정말 다양한 지역에 정말 상가도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A급지, B급지, C급지, 급지부터 상권이 좋은 것부터 안 좋은 것, 그리고 건물도 1층부터 지하 1층, 2층, 3층, 4층, 꼭대기층. 상가의 그 규모도 다르겠죠? 면적도 다르고 위치도 다르고 정말 다양한 형태의 그런 상가 물건들이 경매나 공매로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물건들 중에 내가 내 자산이나 나에 맞는, 내 상황에 맞는 물건을, 돈 되는 물건을 찾아내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 찾는 게 물론 조금 노력이 필요하겠죠. 어쨌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넓다. 이게 얼마나 나오냐?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지금 상가로, 그러니까 상업용 부동산으로 지금 경매 대기 중인 물건만 약 7,000건이 지금 되어 있어요. 7,000건이 지금 앞으로 나올 예정인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아마. 시간이 지날수록 상가, 경매, 공매 물건은 더 많이 나올 거다. 자, 그리고 경매, 공매를 하게 되면 일단 시세보다는 저렴하게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가서 중개 사무실에 가서 부동산을 살 때 그 가격을 내가 정할 수가 있나요? 그 가격은 누가 정하는 거예요? 매도자가 정하는 거죠. 그 부동산의 소유자가 나 이만큼에 팔고 싶습니다 라고 부동산에 내놔야 그걸 보고 우리 매수자가 가서 약간의 뭐 협상을 할 수 있겠지만 그 금액을 거의 달라는 대로 주고 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경매나 공매를 쓸 때는 입찰가를 누가 써요? 내가 쓰는 거잖아요. 내가 쓰는 거기 때문에 내가 사고 싶은 금액을 써내서 그게 되면 그 금액에 사오는 거죠. 그러니까 시세보다 높게 쓰는 사람은 없겠죠? 왜? 경매 공매는 저렴하게 사기 위한 거니까. 그러니까 시세보다 어느 정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좋은 게 뭐예요? 일단 시세보다 저렴하게 처음부터 샀기 때문에 그 갭, 안전 마진이라고 하는데 그 안전 마진을 먼저 확보하고 취득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시작부터요. 저는 좀 앞서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단거리 달리기를 하는데 다 대부분은 이 라인에서 시작을 하는데 저는 이미 10발짝 앞에서 시작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지. 그러면은 보유할 때도 좋지만 나중에 팔 때도 훨씬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런 장점이 있고, 세 번째는 이거 어떻게 보면 저한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레버리지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대출을 일반 매매를 했을 때보다 경매 공매를 했을 때 그게 어떤 대출이에요?
경락 잔금 대출을 받았을 때는 일반 매매를 했을 때보다 약 20% 정도를 더 받을 수 있어. 대출을. 그러니까 소액으로 얼마든지 대출을 극대화시켜서 내가 상가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대출 많이 받으면 위험한 거 아니냐? 지금같이 금리가 높은데 대출을 많이 받는 게 좋은 거냐? 물어볼 수 있죠. 그런데 대출을 받더라도 우리가 그 이자가 무서운 거잖아요. 대출 금액이 무서운 게 아니라 대출 받은 날로부터 발생하는 이자가 무서운 거잖아요. 이자를 안 내면 이제 경매에 붙여지거나 압류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이자를 뭘로 내느냐? 상가에서 나오는 월세로 내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는 거예요. 상가에서 나오는 월세로 이 상가를 샀을 때 대출받은 그 이자를 내고도 남는다라는 거죠. 그런 물건만 골라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남는 돈은 내가 이제 저축을 하고 이자 내고 가져가는 거죠. 그게 굉장히 유리하다. 그러니까 단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부동산 가서 상가를 사면 대출을 실행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감정 가격이나 매매가의 최대 60%가 거의 맥시멈입니다. 일반적으로. 더해주세요. 이게 안 돼. 담보 비율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60% 많아야 70%예요. 그런데 우리가 상가를 경매나 공매로 받게 되면 대출 비율이 낙찰가, 내가 쓴 금액의 80에서 90%까지 대출이 된다는 겁니다. 그건 굉장히 장점이죠. 적은 자금이 있어도 상가 투자가 가능한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 자, 권리관계가 소멸됩니다. 경매에 나오는 부동산들, 법원에서 진행이 되죠. 법원에는 이제 어떤 걸 기준으로 하느냐, 민사집행법이라는 걸 기준으로 해서 이 절차가 진행이 되는데, 자, 경매로 나오는 부동산은 말소기준 권리라는 것이 있고, 그 권리 이하의 모든 권리는 소멸한다라는 그 소멸주의를 택하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등기부상의 어떤 권리들이 막 복잡하게 있다 하더라도 경매로 인해서 매각이 딱 진행되게 되면, 낙찰받게 되면 그 권리관계가 모두 깔끔하게 다 소멸이 되는 거예요. 깨끗한 물건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좋은 거는 이 상가라는 거는 그런 게 있어요. 권리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상가 보면 빵집 있다 쳐요. 빵집이 굉장히 장사가 잘 돼. 근데 여기서 운영하던 사람이 시설 투자도 했죠. 그리고 또 영업을 잘해서 또 매출도 잘 나오죠. 그리고 여기 또 자리가 또 좋아. 목도 좋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의 뭘로? 권리금이라는 그 명목으로 돈이 붙어요. 권리금 1,000만 원, 2,000만 원, 5,000만 원, 1억. 장사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시설이 좋으면 좋을수록, 또 목이 좋으면 좋을수록 그런 권리금이라는 게 붙는데, 그러면 내가 그거를 인수해서 운영하려면 어떻게 해요? 권리금을 또 주고받는 거죠? 그래야지 그걸 내가 인수해서 장사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권리금이 많이 붙을수록 좋은 상가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일반 매매할 때는 이 권리금을 주고받고 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뭐 딱 권리금 얼마라고 정해진 건 없지만 일반적인 관례상 그렇게 다 이제 거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경매나 공매를 했을 때는 이 상가에 얼마만큼의 권리금이 붙어 있든 안 붙어 있든 낙찰자가 그거를 물어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잔금 내고 내 소유권으로 갖고 올 수 있다는 거지. 깔끔하게. 그리고 내가 운영을 해도 되고, 새로 임대를 줘도 되고, 또는 거기에 있는 임차인하고 재계약을 해도 되고, 그거는 이 낙찰받은 사람, 소유자의 선택입니다. 자, 그런 것들이 다 깔끔하게 소멸되기 때문에 오히려 경매나 공매가 훨씬 더 유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비용이 절감시킬 수 있어요. 비용. 자, 쉽게 말하면은 첫 번째는 우리가 상가를 부동산 중개 사무실에 가서 거래를 하게 되면 뭐가 발생합니까? 우리 부동산 소장님들이 그냥 공짜로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중개비라는 걸 줘야 되잖아. 중개비. 근데 그 중개비가 일반 주택보다 상가가 거의 2배 가까이 비싸요. 2배 가까이 비싸다. 보통 아파트 거래 같은 거 하면은 중개비를 한 0.5%? 그 정도 주면 되는데 상가는 0.9%를 줘야 돼요. 물론 법적 한도가 그 정도 됩니다. 0.9%면 상당히 높은 수치예요. 우리가 중개비로도 이걸 많이 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다 비용이잖아요. 근데 경매가 좋은 게 뭡니까? 부동산이 중개한 게 아니죠. 법원이 중개한 거죠. 우리는 낙찰 대금만 내면 소유권을 그냥 갖고 오는 거고 중개비고 뭐고 이런 거 없어요. 내가 낙찰된 금액에서 일정 부분의 그 경매 비용을 법원이 먼저 공제해 가고
나머지는 채권자들한테 나눠주고 끝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제가 추가로 더 들어갈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권리금도 인수할 게 없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뭐 여기 지금 운영하고 있는 임차인하고 뭔가 협의를 해서 이사 비용을 주거나 명도 비용이 나갈 수도 있지만은 저의 경우에는 대부분 기존에 있는 임차인하고 재계약을 했기 때문에 명도 비용이라던가 뭐 이사 비용이라던가 청소 비용이라던가 또는 새로 임대를 놓으면서 드리게 되는 중개 비용 또한 많은 부분을 절감을 했다. 많은 부분을 절감시켰다. 그거는 곧 비용을 줄이면은 그만큼 어떻게 돼요? 제 수익으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제 수익으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안 나갈 돈을, 그러니까 나갈 돈을 안 나가게 만들 수 있다면 그게 경매, 공매의 또 하나의 장점이 될 수 있죠. 심지어는 저는 상가를 받아가지고 그 안에 있는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거예요. 다 돈이잖아요, 그게. 그거를 그대로 제가 인수를 해서 운영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굳어요? 인테리어 비용이라는 게 요즘에 굉장히 비싼데,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 인테리어 비용이. 그 인테리어 비용도 상당 부분 절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뭘 보고 알 수 있어? 입찰하기 전에 미리 현장에 가서 상가 임장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안에도 볼 수 있고 밖에서 보면 보이잖아요. 아, 그러면 여기가 지금 어떤 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내가 여기를 뭐 운영하거나 새로 임대를 줄 때 이런 어떤 인테리어 비용을 많이 절감할 수 있겠네. 일부만 조금만 손대면 충분히 이거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겠네. 미리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 오는 어떤 무형의 그런 비용 절감이 생각보다 크다라는 거지. 크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잘 미리 파악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상가는 이러한 5가지의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경매나 공매로 취득하는 게 상당히 유리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 가급적이면 저는 그렇게 취득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잠깐만. 지금 질문 주신 게 네. 상가는 근린 상가. 아무래도 3천만 원으로 하려면 우리가 꼬마 빌딩, 건물 전체를 살 수는 없어요. 소액으로, 그 다음에 내가 초보자 입장에서 상가를 투자하실 때는 근린 상가부터 먼저 시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린 상가. 근린 상가라는 거는 뭐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밖에 나가면 흔히 뭐 아파트 단지 근처에 이렇게 이제 모여 있는 그런 상가들 중에 한 개 호실, 뭐 301호, 502호, 뭐 1001호 이런 것들, 한 개 호실, 구분 상가 그런 거를 하나 사서 임대를 주거나 이렇게 투자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알겠어. 상가 투자라는 게 왜 필요하고 왜 우리가 상가 투자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상가를 경매나 공매로 투자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는지 알겠어. 그런데 나는 돈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나는 지금 급여로 해서 얼마 정도 이렇게 적금 들어가지고 이렇게 알뜰살뜰 모았는데 그게 한 3천만 원밖에 없어. 이걸로 가야 될까? 애초에 안 된다고 포기를 하는 거야, 사람들이. 야, 3천만 원으로 어떻게 상가 투자를 해? 말이 되니?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심지어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 상가 투자를 하면 그래도 최소한 억 단위, 뭐 1억도 부족하고 3억, 5억, 한 10억 정도 있어야 그런 상가 투자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저도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그 경매 공매를 했을 때의 장점들을 활용한다면 3천만 원으로도 된다라는 거지. 되더라. 물론 우리가 기대치를 좀 낮춰야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뭐 강남역 몇 번 출구에서 바로 1번 출구 30초 거리, 1분 거리. 막 그런 굉장히 좀 누구나 좋아할 만한 그런 상가. A급 상가는 당연히 3천만 원으로는 못 사죠.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이 자산을 많이 늘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좋은 상가나 좋은 꼬마 빌딩을 사시면 되고 우리는 아직 그 정도 단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상가라는 걸 이제 공부해서 이제 내가 종잣돈을 좀 모아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월세는 받고 싶은데 아직 잘 엄두도 안 나고 잘 모르겠고 근데 이 소액으로 이 정도면 내가 정말 안 되더라도 크게 내 인생에 크게 타격이 없다. 그 정도 자금을 일단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일단은. 그 다음에 늘려가는 거죠. 경험치를 쌓아가면서. 자, 3천만 원으로 상가 투자하는 법을 말씀드릴게요.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에 충족을 해야 돼. 3천만 원을 하시려면 거의 이 조건 안에 들어와야만 된다.
요걸 벗어나면 좀 힘들다. 돈이 더 많이 들어가거나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자, 금액대는 일단은 상가 금액대는 2억에서 3억 정도. 그 이상 넘어가면 돈이 더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2억에서 한 3억 정도의 그런 상가, 감정가로 치면은 그 정도 상가. 층수는 1층은 안 돼. 1층은 안 돼요. 2층 이상, 2층, 3층, 4층부터 꼭대기층. 그리고 지하는 일단 배제하자. 지하는 일단 배제. 자, 1층을 제외한 지상층으로 가야 되고요. 자, 면적. 전용 평수로 20평에서 30평대. 이게 가능합니다. 2, 3억대 상가가. 20평대에서 30평대가 나와줘야 돼요. 10평대다?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또 위험해. 예. 임대가 잘 안 나가요. 자, 20평 이상 30평대가 돼야 그래도 학원, 그래도 사무실 이런 용도로는 나가거든. 그래서 면적을 이렇게 잡아주셔야 되고, 지역도 서울 핵심 상권, 역세권 이거는 좀 힘들어. 금액대가 아무래도. 대신에 수도권, 경기, 인천, 서울 또 외곽 지역 내지는 지방의 광역시급. 그래야 좀 안정적이잖아요. 거기가 사람들도 많이 살고 그래도 배우 수요라던가 유동 인구라던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좀 갖춰진 곳. 상권도 A급 상권은 안 되지 당연히. 이 기대치를 낮추자라 그랬잖아요. 최대한 B에서 C 대신에 D나 패급은 가지 말자. 아주 낮은 급의 그 상권이 거의 죽어 있는 데는 가지 말자. 대신에 B나 C급으로 가자. 그럼 어떤 업종이 들어올까요? 이런 상가는? 보통은 이제 뭐 보습학원, 영어 전문학원, 무슨 뭐 논술학원, 또는 뭐 사무실, 일반 사무실, 또 뭐 네일 아트 하는 그런데, 뭐 속눈썹 하는 그런데, 약간 이제 그런 용도. 뭐 2층이면은 뭐 미용실도 가능하겠죠? 뭐 그런 것들, 그런 업종이 들어올 만한 상가 2억에서 3억대, 지상층 20평에 30평대, 수도권에서 광역시급 이내 그런 지역에. 그럼 그런 상가를 사면 월세가 얼마 나오냐면 한 달에 한 150만 원 왔다 갔다 해요. 이런 상가가 한 달에 월세가 150만 원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럼 이런 상가를 선택을 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겁니다. 얼마로? 3천만 원으로. 그게 될까? 자, 봐봐요. 자, 감정가가 만약에 2억짜리야. 감정가가 만약에 2억짜리야. 자, 요즘에 상가들 많이 나옵니다. 2억짜리 많이 나와요. 이 중에서 내가 잘 골라가지고 현장 조사를 잘 해가지고 이제 낙찰을 받았어. 얼마에? 1억 5천 정도에 받았다 쳐요. 이게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1억 5천에 낙찰을 받아서 대출 얼마 받는다고? 80%. 그럼 얼마야? 1억 2천만 원의 대출이 나온다고요. 많게는 90%까지 나와요. 근데 우리가 80% 일단 잡는 거야. 낙찰가의 80%가 대출금으로 레버리지를 할 수 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때요? 이 상가에서 보통 월세가 보증금이 1000에 뭐 한 100, 2000에 뭐 한 90, 80, 그 정도 나온단 말이에요. 1000에 한 120, 2000에 100, 이 정도 선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낙찰을 1억 5천에 받았죠. 2억짜리를. 그럼 대출금 1억 2천 빼면 얼마 남아요? 3천만 원 들어가죠? 여기서 보증금이 들어오잖아. 월세 보증금. 그럼 1000만 원이 다 회수가 되죠? 그럼 실제 투자는 얼마 들어간다? 2천만 원. 여기에 뭐 취득세, 이것저것 비용, 뭐 약간의 수리, 청소, 뭐 복비 이런 거 내면 약 한 3천만 원 이내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3천만 원 이내로 들어온다고. 이거 대출 금리는요, 한 5% 내외예요. 비슷해요. 주택이든 상가든 경락 잔금 대출의 금리는 거의 비슷합니다. 잘 받으면 4% 중반, 좀 못 받으면 5% 초반 왔다 갔다 합니다. 상가라고 비싸진 않아요. 자, 이렇게 투자를 해서 충분히 가능하죠?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오냐? 자, 월세가 한 100만 원 나온다 쳐. 기본적으로 100만 원 나와요. 2억짜리 사면. 최소한. 그럼 100만 원 나왔어. 월세가 100만 원 들어와요. 우리 대출 받았잖아. 그러니까 이자를 내야 되겠죠? 이자가 연 5%라고 치면은 한 달에 50만 원씩 이자가 나갑니다. 대출 이자가 은행에. 이거 무조건 내야죠. 근데 이 이자를 내 돈으로 낸다는 게 아니에요. 임차인의 월세로 이자를 낸다라는 거지. 그러면 100만 원 중에 50만 원 나가니까 나머지 50만 원은 이제 제가 갖는 거죠. 요거를 또 열심히 모아야 되겠죠? 다 써제 끼면은 소용이 없다. 열심히 모아서 또 재투자를 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실제 투자금 대비 수익률이 얼마예요? 30%다. 세전. 세금 뭐 이것저것 비용 더하면 한 20% 나올 거예요. 요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요게. 여기까지 질문.
여기까지 질문. 못 믿겠어? 여러분, 나 못 믿겠다. 그런 게 어딨냐? 괜찮아요? 저도 처음엔 못 믿었습니다. 저도 해보기 전까지는 믿질 않아요. 해보기 전까지. 자, 상가 투자로 현금 흐름 만들고 싶습니다. 가능합니다. 경공매가 훨씬 유리하죠. 네. 자, 상가 투자할 때 조심할 거 많죠. 그런 거는 이제 본 강의 때 말씀드릴 거예요. 공실보다는 영업하는 곳이 유리하겠네요. 저는 공실도 좋아합니다. 공실도 좋아해요. 영업하는 곳은 물론 영업하면 좋지만 그만큼 경쟁도 세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공실을 더 선호합니다. 자, 지방에 있는 상가 사도 괜찮나요? 충분한 검토, 충분한 어떤 임대 가격, 임대 놓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미리 조사한다면 지방이어도 상관없어요. 지방이라고 사람이 안 사는 건 아니잖아. 지방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방도 상관없다. 다만 주의하셔야 된다. 자, 김미선님, 금리가 높을 때는 오히려 상가 투자를 하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 부분에 말씀드릴게요. 금리가 높을 때, 지금처럼 높을 때 상가 투자를 하는 겁니다. 예, 반대로 알고 계시는 거예요. 시세 파악하는 거는 어떤 부동산이든 중요하죠. 시세를 모르면 투자를 할 수가 없겠죠. 시세 파악은 늘 중요하다. 자, 사람은 주제 파악을 해야 되고요. 부동산은 시세 파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능하단 말이에요.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 사례. 자, 이게 가능한지는 제가 이따 실제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결국은요, 저는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근로를 하고 있잖아. 월급 받고 있죠? 저도 그렇게 시작했어요. 거의 10년 가까이 근로를 통해서 소득을 벌었단 말이야. 월급을 받았다고. 근데 불행하게 그 월급이 유일한 소득원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잖아요. 내가 아플 수도 있고요. 내가 어떤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어떤 그런 불행한 일이 생길지는 아무도 모른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의 어떤 그런 생계, 우리 가족의 생계를 나의 근로소득만으로는 이걸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말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근로소득이 나올 때 하루라도 빨리 뭘 만들어야 돼? 불로소득을 만들어야 돼. 내가 근로를 하지 않아도 발생하는 소득을 만들어야 된다고요. 언제? 내가 근로를 하고 있을 때. 왜? 내가 은퇴해버리면 이제 근로소득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다른 소득을 만들기도 어렵단 말이에요. 내가 건강하고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근로소득과 불로소득을 합쳐서 자산을 늘려야 되는 거예요. 늘려야 돼. 네? 그죠? 이건 다 동의하시죠? 자, 우리가 투자를 왜 해야 되냐? 이 통계가 말해줍니다. 여러분, 투자를 안 하면요, 큰 불행을 맞이하게 돼. 투자를 안 하면 그냥 요거를 따박따박 내 월급에서 얼마 떼가지고 이거를 은행에 갖다 바치고 남은 걸로 생활을 했는데 막 빠듯해, 힘들어, 윤택하지 않아. 그래도 나중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저축을 해.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불행해진다. 여러분, 왜? 봐봐요. 애플 10년 전에 $20였는데 지금 얼마예요? 10년이 지난 뒤에 $236. 지금 더 올랐어. 약 11배가 올랐습니다. 약 11배가 올랐다고. 10년 사이에. 엔비디아 몇 배 올랐어요? 지금 이것도 엄청 지금 다른데 작년 기준으로 300배가 넘게 올랐다고. 테슬라 몇 배? 13배. 비트코인 147배. 자, 서울 아파트만 사놨어도 약 2.6배. 10년 동안 2.6배. 저한테는 조금 아쉬운 금액이야. S&P 500 미국 주식에 그냥 지수에다가만 넣어놨어도 3.5배예요. 그 다음에 나스닥에 넣었으면 5.6배. 자, 금만 샀어도 지금 많이 올랐죠? 그것도 나쁘지 않아. 그런데 뭐가 문제야? 현금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마이너스 17%라고. 마이너스 17%. 계속 현금만 갖고 있으면 돈이 쪼그라들어서 소멸해버려. 자, 10년 전에 짜장면 값하고 지금하고 다르죠? 그만큼 현금, 화폐 가치는 계속해서 떨어질 거예요. 계속해서 떨어져. 물가가 오르고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이게 계속해서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안 한다고? 그러면 나는 점점점 가난해진다. 열심히 살고 있는데 가난해지고 있는 거예요. 나만 모르는 거야. 그래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투자들은 좀 생소하잖아. 비트코인 갑자기 하려고 그러면 어렵잖아. 테슬라? 불안하잖아. 엔비디아? 이미 많이 올랐잖아. 서울 아파트? 이제 못 사잖아. 이제 못 산다고. 나스닥? 금도 못 사잖아. 너무 많이 올랐잖아. 그러니까 부동산을 해야 되는데 이왕이면 내 집 마련하고 내 집 마련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절대.
내 집 마련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현금 흐름 나오는 부동산을 갖추자는 거예요. 현금 흐름 나오는 부동산을 갖춰서 거기서 나오는 부가가치를 내 근로소득과 같이 모아가지고 빨리 자산을 키워서 더 좋은 부동산, 더 좋은 주식, 더 좋은 어떤 자산에다가 빨리 돈을 옮겨서 화폐가치 하락을 방어하자고. 미래에 투자를 하자는 거예요. 시간에 투자하자는 거예요. 다 공감하시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돼요? 궁극적으로는 근로소득보다 자산소득, 내 자산, 돈이 벌어오는 돈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돈이 돈을 벌어온다고 하잖아요. 그건 절대 진리입니다. 여러분들이 근로로 버는 돈보다 여러분의 자산이 벌어오는 게 훨씬 빠르다고, 훨씬 크고, 자, 근로소득보다 자산소득이 더 많아질 때,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어떻게 돼? 근로소득은 0에 수렴해야 돼요. 더 이상 근로를 안 해야 돼, 여러분. 안 하고도 자산소득이 그보다 훨씬 더 많아지게 되는 거야. 그럴 때 비로소 뭐가 된다? 자유인이 된다. 돈과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이 펼쳐진다. 그게 뭐예요? 경제적 자유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돈만 가지고는 안 돼요. 시간도 같이 내가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게 뭘로 와요? 결국은 자산소득이 근로소득을 뛰어넘을 때, 그때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꿈꾸는 그런 자유가 펼쳐진다고요. 그때는 뭘 해도 돼? 뭐든 해도 돼. 해외여행 가도 되고, 그냥 뭐 놀러 가도 되고,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뭐 제주도에 막 한 달 살기 해도 되고, 세계 일주해도 되고, 막 크루즈 타러 놀러 다녀도 돼. 왜? 내가 잠을 잘 때도 일하지 않아도 돈을 벌어오기 때문에. 뭐가? 자산소득이. 그걸 뭘로 만들라고? 부동산. 그 중에서도 뭐? 상가 투자로 그렇게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월세가 그렇게 만들어준다고. 갑자기 더워지네. 너무 열강을 하니까. 공짜로 이렇게 알려준 사람이 어딨어요. 이게 무료 강의를 이렇게. 예? 이게 이 메커니즘이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상가 투자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그 방법론 중에 상가 투자가 있다라는 거지. 그죠?